여기 일본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경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미국 교수의 말을 들은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 강사로 온 교수는 한국보다 일본이 3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시코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모범생의 표본처럼 자랐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실 정도의 명문가 집안이니 사실 저에게 공부머리가 있었던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동생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교 3등 정도 되는 성적을 지니고 있으니 저희 집안 자체가 공부머리가 타고난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산과 손글씨 쓰기를 배웠는데 그 분야에서도 무척 두드러지는 학생이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에 제가 쓴 글씨로 시험지나 강의 자료가 복사되어 나눠지기도 했었죠. 아버지께서는 아직 컴퓨터에 서투신 편이라서 손글씨로 자료를 만드시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시니까요. 또한 어머니께서 현금을 세실 때도 제게 손을 많이 빌리셨죠. 계산기보다 빠른 속도로 주판을 굴리고 지폐와 동전을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실 때도 편하다시며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카트에 담을 때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두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불할 때에 제가 준비해둔 돈과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수학과에 진학하고 싶었고 현재 수학과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문학을 배우고 좋은 문인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글을 쓰는 것보다 수학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즐겁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조금 미루더라도 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벌써 취업을 한 친구들도 많고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힘들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막상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무척 고생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약간의 시간을 더 공부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인생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니 잘한 선택이죠. 저의 친구 히나타는 20살에 입사해서 벌써 3년 차인 어엿한 회사원인데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 타이핑 치는 것부터 고생스러웠다는 말을 들었죠.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저기 팩스를 보낼 일도 많다면서 그런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고충을 토로했죠. 특히 아침에는 쌓여있는 팩스 종이 더미를 분류하고 상사별로 나누어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팩스도 빼내야 하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요약을 하고 따로 메모해서 윗선에 올려야 하나 봐요. 물론 서류 보관도 캐비넷마다 전부 따로 보관해야 하는데 급한 문서를 찾을 때마다 잘못 분류되어 있지 않을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에 조례를 하기 위해 회사 마당에 나가서 노래에 맞추어 아침 체조를 해야 한다는데요. 평소보다 30분 이상 일찍 출근을 해야 하기에 지하철을 놓치면 큰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히나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대학교에 온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 나중에 석사나 박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히나타도 저와 전교 1등과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빨리 취직하고 돈을 벌어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한 것이거든요. 저의 대학교 생활을 들려주면 무척이나 부럽고 저의 선택이 옳은 것 같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는데 히나타가 가여워서 늘 마음이 쓰이죠. 그래도 저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적응도 잘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와 친해져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죠. 그러한 인연으로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약간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저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재미있죠. 출근하자마자 조교님이나 교수님께서 제자리에 남겨주신 메모지를 읽고 오늘의 할 일에 대해 스케줄을 짜는 편인데 학생들 명단을 보면서 전화를 돌리는 일이 가장 귀찮습니다. 제가 이름을 빨리 외우지 못하는 편인데 저와 친하지 않은 학생의 일이 생기면 일일이 명단과 사진을 대조해야 하거든요. 얼굴을 잘 못 보고서 다른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난감했던 일도 있었죠. 어떤 날은 교수님께서 도장을 제게 주시고 퇴근을 하셔야 했는데 그냥 퇴근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교수님 방에 열쇠를 받으러 버스로 30분이 걸리는 교수님 댁까지 찾아가서 열쇠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히나타보다는 훨씬 편하게 돈을 벌고 있기에 늘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과의 교수님과의 친분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이 초청 강연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미국 유학의 길을 알아보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결국 동경대학교로 진학을 했던 거라 미국에 대한 열망이 큰 편이었죠. 저는 당연히 그 강의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조교님께서는 저의 학과 사무실 일정을 빼주실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죠. 아마 이 강의가 제 인생을 바꾸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적인 경제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경제에 관심 없던 제가 경제를 알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강의 도중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중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더 선진국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못해도 30년은 뒤처진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최근에 벗어났고 일본의 도움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라고 알고 있기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동북아시아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그분의 한국 경험을 들어보니 무언가 다른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일본이 걱정된다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선 한국의 대학 생활과 일본의 대학 생활의 차이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현재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들고 수업에 참석하는데 일본의 대학교를 오니 단 한 명의 학생도 전자기기를 들고 오지 않았고 전부 종이와 펜을 들고 참석했다는 것부터가 믿기지 않았죠. 당연히 수업은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듣는 것인데 무슨 학생이 노트북을 들고 갤럭시 탭을 들고 수업에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실에 대한 불만도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강의실에는 빔 프로젝터나 전자칠판 같은 전자기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모든 대학교의 모든 강의실에는 그런 전자기기가 필수로 깔려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알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들은 당연히 칠판과 분필만 있으면 모든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 저희 또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수업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교수님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저희 중에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이 도와드려야 하죠. 저 또한 그런 전자기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글씨를 쓰는 것이 편하거든요. 역시나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질문 공세를 퍼붓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컴퓨터로 수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의실마다 그런 것을 배치하는 것은 지나친 보여주기식이나 낭비 아닐까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처럼 가난해서 화장지조차 부족한 나라에서 그런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연구를 하실 정도로 한국을 잘 아시고 제가 듣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점점 거세져가는 하버드 교수의 거짓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저 또한 한마디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일본보다 30년이 뒤처진 것인데 혹시 말씀을 반대로 하신 게 아닐까요?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섬에만 갇혀서 살지 말고 생각이라도 섬을 탈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에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CD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USB마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판인데 일본은 아직도 필름 기반의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노래를 들을 때 턴테이블에 레코드판 올려서 듣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테이프나 CD를 이용해서 노래를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한국의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학생들, 부모님만 해도 아직 스마트폰을 쓰시지 않거나 집에서 테이프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많죠.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집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는데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아직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양질의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종이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한국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을 최근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전에 서울역에서 수염을 기르신 어르신이 읽으시는 것을 본 게 마지막인데 일본 도쿄에서는 오늘도 제가 봤어요. 종이 신문이 읽기에 좋기는 하지만 사실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잖아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신문은 물론이고 소설을 읽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모든 문서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장을 들고 다니거나 종이를 뽑을 필요조차도 없죠. 친환 경적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일을 보는데 도장을 요구해서 무척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모니터나 패드에 서명을 하면 되는 일을 일본에서는 무조건 종이에 도장을 찍고 글씨를 써야 하기에 일의 속도가 쓸데없이 느리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으니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국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을 배워야 하죠.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한국에 꼭 다녀와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던 것은 그런 디지털 문명의 영향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이려 했던 것 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 가서 돈을 뽑으려고 해도 도장을 찾아서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은행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생겨서 일이 지연되는 불편함을 제가 21세기에 일본에서 겪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머리를 한 대 쿵하고 세게 친 것과 같았습니다. 하버드대 교수가 겪은 저런 일들이 불편하다고 여길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바꾸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일본보다 확실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저 교수가 계속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으니 한국의 사정이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정도인지 실제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야 말았죠. 저는 이번 방학 때 가족여행을 가자던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가봐야 이상한 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는 끝끝내 승낙을 받아내고야 말았죠.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되는 날 저희 가족은 모두 대경실색을 하고야 말았고 별천지인 한국의 길거리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일본국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한국인들이 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선 공항에서부터 그 기가 막힌 장면들은 저희를 놀라게 했는데요.
짐을 들어주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들은 물론이고 입국 심사대에 있는 최첨단 장비들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기만 하면 저희의 신상을 전부 확인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일일이 여권의 정보를 자판으로 치던 것이 생각났죠. 또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교통카드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 일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무척이나 곤란했습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현금과 동전으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그 티켓을 기계에 넣으면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티켓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나 카드 한 장만 찍으면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냥 돈을 내고 타는 것이 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현재 21세기에는 한국의 방식이 무조건 맞는 것이며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또한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고 로봇이 서빙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메뉴판을 보아야만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시며 저에게만 주문을 온통 맡기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한국의 청년들 모두가 노트북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치기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런 학생을 일본에 데려다가 대학원생 제자로 양성하고 싶다고 하셨죠. 일본에서는 엑셀을 저렇게 잘 다루거나 컴퓨터 타이핑이 빠른 학생이 극히 드물기에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불편하신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컴퓨터 엑셀을 잘 다루는 학생이 있더라도 언제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식을 재계산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인들이 구석기 사람 같구나. 한국에서는 80살이 넘은 어른들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깨알 같은 신문을 보시고 한국의 5살 먹은 어린이조차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일본은 아마 한국한테 지배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의 생각도 이런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에 꽂는 USB를 아직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고 저의 스마트폰을 잠시 쥐어드리면 터치조차 잘 못하시는 처지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60대 아저씨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는 요새 보청기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온다고 하실 정도인데 말 다 했죠.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올 때에 엔화를 원화로 전부 바꾸어서 들고 왔는데 한국 돈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전부 디지털화된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지폐를 들고 사정사정하면서 현금 받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쩐지 한국인들은 전부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고 오직 스마트폰 하나로만 계산을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저희의 뒤처진 문명을 실감할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여행 덕분인지 빨리 스마트폰을 구매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컴퓨터도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글을 쓰고 계신데 항상 원고지와 만년필로 문서를 작성하셨지만 그러한 글까지 전부 컴퓨터로 작성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남기셨죠.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들은 한국인들이 보기에 계속 원시인처럼 살았을 것이 분명하고 문명이 많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일본의 대학교 수학과를 다니면서도 수학을 이용한 최첨단 과학 문명의 힘을 이용한 적이 없었던 것이 무척 답답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꿈을 한 가지 만들게 되었죠. 바로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한국으로의 석사 생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인들과 어울리고 한국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제가 가진 능력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한국 분들에게 컴퓨터도 더욱 배우고 싶고 일본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가고 싶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